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소설과 보고서, 표 등을 마구잡이로 베낀 사람. 근데 이렇게 베껴서 각종 공모전까지도 휩쓸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영화보다 영화 같은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계속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옵니다. 의혹들이. YTN 윤현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남의 소설을 통째로 훔쳤다고 하는데 문학상을 보니까 한 것도 아니고 5개 문학상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려 5곳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은 그 소설 도용당한 소설 뿌리의 원작자인 사람이 네. 본인의 SNS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연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예. 40대 대학원 재학생으로 알려지는 손모 씨가 그 자신의 소설을 그냥 아예 전체를 무단 도용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5군데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걸 알게 됐다. 손 씨의 행동이 표절 수준이 아니다. 그냥 거의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대로 추구한 명백한 도용이라고 밝힌 건데요. 네. 이걸 보면 실제로 봤더니 뿌리라는 원작 소설의 제목을 뭐 살짝 꿈으로 바꿔서 투고한 경우가 있었지만 네네. 그것도 그나마 한 차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복붙이라고 하죠. 예, 복사해서 붙여 넣기. 네네. 네. 소설 전체를 아예 복붙한 뒤에 자신의 이름으로 투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99% 내용이 같았는데요. 그러면 거의 그냥 뭐 도용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훔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네. 예. 그래서 원작자는 이걸 영혼의 도둑질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이번 일이 문학계를 넘어서 창작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사실이 SNS를 넘어 언론으로도 알려지게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됐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99%라면 사실 뭐 그냥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상을 주최한 공모전 주최 측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니 이거를 심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뭐 예심, 뭐 본심 다 거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네네네. 그리고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문학판에서도 전문가들이고 작가들도 네네네네. 있고. 네네. 아니 근데 아무도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상을 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떤 입장들입니까 지금? 예. 네, 손 씨가 이제 받았던 공모전 주최 측은 뭐 지자체부터 문학지 등 다양한데요. 이런 문학상 심사위원과 운영진들이 사실 이런 검증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뭐 신인상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상을 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름은 검색하고 하긴 하지만 작품을 검색할 생각은 뭐 전혀 못했다. 왜냐하면 워낙 손 씨의 행동이 상식 밖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는데 사실 이 부분 해명을 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말이 조금 안 어렵긴 되는 합니다. 해명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포털 사이트에 해당 작품을 첫 문장만 검색해봐도 원래 작가와 작품이 그대로 검색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네. 원작자가 받았던 상이 한 신문사에서 주었던 상이라서 작품 전문이 온라인 신문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작자도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학상에서 표절이나 도용을 검토하는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마저 없었다는 것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부실한 심사를 한 단체들을 애둘러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알려진 과정이 손 씨가 스스로 자신이 상 받은 걸 자랑하고 작품 내용 일부까지 찍어서 SNS에 올렸기 때문에 알려진 건데요. 만약에 손 씨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랑을 안 했더라면 아직도 도용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참 저는 하여튼 모든 게 다 이상합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상을 그렇게 많이 탔으면 오히려 좀 부끄러워하고 가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또 SNS에 자랑하고 또 이렇게 무려 5개 문학상 주최 측에서 하고 많은 심사위원들은 다 작가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평론가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문단에 나오는 주요 작품들은 읽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중에 한 명도 이거를 걸러내지 못했던 그건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래저래 해명들도 좀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근데 이 남성이 사실 보니까 지금 다른 언론에 보니까 이미 실명까지 나왔어요 보니까. 저희는 네네. 아직까지는 그냥 신모 씨라고만 하죠. 신모 씨 맞죠? 손모 씨입니다. 손모 씨, 예, 손모 씨죠. 손모 씨가 근데 베낀 분야가 소설만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완전 표절과 도용 의혹이 예.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고구마 줄기처럼 사실 지금 줄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이 손 씨 본인이 운영한 개인 SNS를 보면 각종 수상 실적이 질비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공모전을 상을 받았다, 뭐 공공기관의 서포터즈, 기자단 같은 대외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예. 소설 도용이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수상 이력을 검증해봤죠. 그랬더니 거의 놀랄 노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려한 수상 경력의 상당수가 뭐 표절이나 도용의 결과물, 이른바 뺏기기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인데요. 한 신문에서는 손 씨를 설명하면서 네네. 말씀하세요. 예. 닥치는 대로 뺏겼다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는데 예.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낀 뭐 수도 워낙 많지만 베낀 종류도 뭐 칼럼, 가사, 사진, 보고서, 표어, 문학, 평론, 독후감까지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네. 뭐 한 예를 들어드리면 디카와 시의 합성어를 하는 디카시라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의 공모전에서 네. 응모를 냈는데 이게 직접 찍은 사진과 시구를 함께 올려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았어요? 네네, 무려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건데 작품을 보면 여성이 나는 듯이 이렇게 활짝 뛰어오르는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날지 못하는 피터팬 앤디 두 팔을 하늘 높이. 두 팔을 하늘 높이. 이거 들으시면서 아마 어딘가 좀 익숙한 리듬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유명 작사 작곡가인 유영석 씨가 90년대 발표했던 노래 화이트의 일부분입니다. 이 대중 가사를 그냥 거의 토시까지 대부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요. 심지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대상 수상이 취소가 됐는데 이 공모전은 이런 부분을 걸러낸 거죠. 그랬더니 손 씨는 오히려 대상을 도둑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이게 적반하장인데? 네네네. 뭐 왜냐하면 출품 조건에 사진은 자기가 찍어야 되지만 글은 창작한 그려야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송을 건 건데요. 진짜 반전은 자신이 찍었다는 사진조차 다른 사람의 창작물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SNS상에 이미 올라와 있던 사진을 도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한 건설 사진 공모전에서 상을 탔던 사진도 해외 사이트에서 그대로 검색이 되고요. 또 특허청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K바이크라는 소재로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남이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 올린 걸 베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도 속았어요 그러면?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재활용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냈는데 여기서도 상을 받았어요. 보통 공모전 는 중복 수상이 안 되도록 거르거든요. 보통 요건에도 거의 뭐 다른 곳에서 상을 받거나 뭐 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재활용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고 뭐 이 밖에도 뭐 여러 대학들 뭐 문화예술재단 이런 데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냈던 응모작가 수상작이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 이미 올라왔던 것들이 존재해서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리포트 공유 사이트요? 네네네. 대학생들이 본인의 리포트를 뭐 잘 쓴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하고 뭐 일부는 뭐 돈을 받고 이렇게 전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올라와 있는 보고서를 어느 기관 어느 학교 도용한 것으로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도 국정원 뭐 공모전 응모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아요? 네, 여러 가지 공모전에 거의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응모를 했고요. 워낙 이렇게 다양한 도용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본인이 자랑했던 각종 대외 활동 이력도 사실이 아닐 거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 이력 어떤 것들요? 이를테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스스로 SNS에 빼곡히 깨알같이 굉장히 다양한 이력들을 밝혔는데요. 이런 이력들만 보면은 사실 이런 인재가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뭐 정당의 자문위원 위촉부터 각종 정부 부처의 서포터즈, 모니터단 활동, 기자단 활동, 뭐 지자체 평가위원까지 거의 서너 페이지 넘어가게 적어놨는데요. 근데 이제 먼저 학력부터 보면 현재 유명 대학원의 박사과정으로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밝혔었는데 박사과정이요? 공모전 자료에 이렇게 재학 중이라고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사실 다닌 것은 사실인데 중간에 학비를 못 내 재적 처리됐다.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공군 장교로 복무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예비역 공군 장교로 본인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요? 네, 이것도 사실은 한데 일부 사실이긴 한데 본인이 또 밝혔던 다른 이력이 국방부 산하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근무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직접 위원 임명 사실과 사진을 공개했던 게 이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활동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위촉됐던 건 사실이었고 손 씨 논란이 커지면서 정당 측에서 손 씨를 해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해임을 했군요. 결국은. 네네. 그러면은 참 정말 천재적인 그런 아까 말씀하신 복붙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인물들은 주로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보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금방 들통날 뭐 일종의 사기 행각을 오랜 기간 버젓이해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이런 수준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스케일인데요. 뭐 여러 인물이 떠오르고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영화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뭐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그 수표 위조범으로 나왔던 뭐 영화 캐치미프 같은 영화도 있고요. 또 옛날 영화지만 뭐 알랭 드롱이 나왔던 태양은 가득히에서 알랭 드롱이 주연을 맡았던 그 리플리라는 캐릭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청년 리플리가 부유한 상류층 친구를 사귀면서 자기가 못 가졌던 것들을 동경하면서 상류층의 삶을 흉내내다가 자신도 스스로 본인이 상류층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건데 손 씨가 이렇게 본인의 심정을 밝힌 인터뷰가 있어요. 이런 걸 봤더니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남의 작품을 도용하기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돈이 필요해서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순수 창작품을 내놨다. 근데 능력의 한계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 남의 것을 뭐 처음에 도용을 하게 됐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무뎌지게 됐다. 또 나중에는 내가 창작하지 않은 것도 내가 한 거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문제가 됐던 소설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 포온 글을 그대로 제출했는데 처음 한 곳에서 당선이 되자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설마 문제 되겠어 이러면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리플리 증후군이 심리학적 용어도 있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도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표절 이야기 아니 이거 뭐 도둑질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숙 YTN 기자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자, 날마다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흥미진진하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이 소식 전할까 말까 하다가 마침 어제가 첫 번째 재판이라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평창올림픽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왕따 주행 사건 거의 3년 만에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김보름 선수. 네. 사실 저도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나면서 제가 이제 계속 포털 사이트를 볼 수밖에 없는데 실시간 검색에 막 계속 보여요 보니까. 그렇죠. 그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평창올림픽 때 8강전에서 1번 주자로 달리던 김보름 선수가 선배인 노선영 선수가 뒤에 쳐졌는데도 뭐 챙기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뭐 호흡을 맞추지 않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래서
팀추월은 사실 두 팀이 링크 반대편에서 출발해서 상대팀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 기록이 앞서면 이기는 경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노선영 선수가 뒤처지게 들어와서 우리 팀이 졌습니다. 노 선수는 숨을 헉헉대면서 거의 앞에 두 명보다 4초 정도 늦게 들어왔고 먼저 들어온 두 선수와 아무런 스킨십도 없었고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 선수는 마지막에 뒤에가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왔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좀 뭐 팀워크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 말투랑 표정 등이 좀 또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노선영 선수가 그 사건을 전후해서 훈련할 때도 따돌림이 있었다. 김보름은 한 체대에서 따로 훈련받았다. 뭐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등등의 말을 하면서 일파만파 커졌고요. 당시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라 이런 국민청원에 무려 60만 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문제가 커서 당시 문체부가 특정감사까지 했는데 결과는 왕따 주행은 없었다였거든요. 김보름 선수가 뭐 의도적으로 가속해서 노선영 선수를 못 쫓아오게 한 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체부 감사 결과 결론도 나왔었고 시간도 꽤 많이 흘렀지만 김보름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어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자 지금 3년 지나서 법정에서 싸우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양측 주장은 어때요? 지금 뭐 어제가 첫 그 변론기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소장하고 답변서 또 양측의 준비 서명까지 내용을 다 봤는데요. 뭐 진실게임 양상으로 팽팽하고요. 뭐 자기 주장만 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재판에서도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제 선수들은 안 나왔고 양측 소송 대리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김보름 선수 그러니까 원고 측의 주장은 올림픽 영웅으로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노선영의 돌발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후배를 위해 사실을 밝힐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나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죄인처럼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노선영 선수가 이제 올림픽 당시 허위 인터뷰를 했고 또 장기간의 폭언과 가혹행위까지 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김보름 선수가 당시 평창을 전후해서 CF 또 잡힌 것도 있었고 스포츠 의류 협찬 등으로 3억 원 넘는 뭐 모델료 광고 수입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왕따 주행 사건으로 모두 무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억 원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 1억 원 또 올림픽 이후에 정신과 치료랑 요양 받았는데 이 병원비도 니네 피고 측 답변을 보고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총 2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죠 노선영 선수 측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피고 측은요, 뭐 나는 허위 주장, 허위 인터뷰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 완고하고요.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장에 보면 폭언, 뭐 가혹행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에게 당했다라는 건데요. 폭언도 뭐 나는 한 체대에 내가 4년 선배지 않냐. 4년 선배고 운동 선수 선배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팀을 위한 말이었다. 폭언이나 가혹행위 아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그 폭언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옛날 일이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인데요. 김보름이 소송을 하는 건지 빙상연맹이 원고의 이름을 빌려 대리로 진행하는 건지도 의문이다라고 이거를 전면에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노선영 선수도 한국체대 출신인데 빙상연맹 또 전면규전 교수 등과 불편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영 선수의 친동생이 쇼트트랙 에이스였던 고 노진규 선수잖아요. 고륙종으로 2016년에 숨졌습니다. 그 유족은 이 노진규 선수의 그 종양이 악성 종양인 걸 알면서도 2014년 소치올림픽 출전이 코앞이라서 금메달 욕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혹사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조사단에서 관련 내용도 제기했고요. 이번 김보름 선수의 소송도 연맹의 파벌 싸움이나 정치 주도권 전쟁이라고 보는 혹은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양측의 입장을 잘 들었고 입증 자료를 내달라라고 하고 어제 재판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3월 17일입니다. 자, 근데 또 스포츠계 또 다른 재판 소식이 또 들리네요. 그 조재범 전 코치죠, 쇼트트랙? 네,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심석희 선수는 30차례 성폭행,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조정 코치는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폭행이나 폭언은 있었어도 성범죄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검사는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가 있어서 아동청소년법을 위반으로 해가지고 무려 20년 구형했고요. 조 전 코치는 무죄를 주장을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따가 법원에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